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3, 4월 심화이론 강의 첫 시간입니다. 자, 일단 3, 4월 심화이론은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하도록 할게요. 심화하니까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어렵다라는 개념보다는 자세한 수업이다, 가장 자세히 보는 수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론 수업을 기본서로 6개월 진행하거든요. 1, 2월, 3, 4월, 5, 6월 이렇게 진행할 건데, 그 3, 4월 달 수업이 가장 자세한 수업. 그러니까 3, 4월 달에는 시험에서 한두 번 정도 언급되었던 내용들까지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거의 뭐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겠다. 3, 4월 수업에서 안 보는 내용들은 진짜 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자세한, 깊을 심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세할 심자라고 생각해 주세요. 가장 자세하게 보는 수업이다. 3, 4월 달 수업 하시면서 유의하셔야 할 점이,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문제풀이를 조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풀이. 그러니까 3, 4월 달에는 벌써 이제 이론을 한번 돌았단 말이에요, 한 바퀴를. 그래서 두 번째, 기본서로 보는 두 번째 이론 수업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 수업에서 말씀드렸던 문제풀이, 기본서 안에 있는 문제들을 갖다가 쭉 한번 다 풀어보신다라는 느낌으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를 풀면 좋은데 풀 상태가 안 되시는 분들은 문제 정답 해설, 문제 정답 해설 이렇게라도 꼭 한번 정리를 하고 가시길 바라고요. 지금 2월 말부터 2월 초부터 진행된 수업이 2만 원의 행보 문제풀이 특강이라고 있습니다. 2만 원의 행보 문제풀이 특강은 난이도 중하고 하만 가지고 진행하는 문제풀이니까 2만 원의 문제풀이도 같이 병용해서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예를 들면 오늘 수업이 총론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총론을 미리 풀고 해설 강의를 한번 듣고 이론 수업을 들으시면 훨씬 더 잘 들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습용으로 활용하셔도 되지만 예습용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제가 숙제를 내드리도록 할 거예요. 오늘은 숙제가 없죠? 오늘은 첫날이니까 없어요. 오늘은 숙제하지 마세요. 오늘은 숙제가 없고, 그러니까 신학기 오늘 개강하는 날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늘은 숙제를 안 내드리도록 할 거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제가 매주 숙제를 내도록 할 거예요. 어떻게 숙제를 할 거냐면, 다음 주까지, 그러니까 일주일, 수업 보통 한 주 듣고 다음 주 수업까지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을 텐데, 이제 우리가 부동산 학기로는 어떤 공부를 하시면 좋은지를 갖다가 매주 숙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동산 학기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요, 그리고 제가 자꾸 얘기를 해도 까먹어요. 어떻게 공부를 하시라 이렇게 얘기해도 까먹으니까 제가 낸 숙제만 제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응을 보고 3, 4월 달 수업하는 반응을 보고 반응이 괜찮으면 요 시험 칠 때까지 숙제를 내드릴 거고요. 3, 4월 달에 해보고 숙제 싫다, 숙제 학원에서 싫어, 숙제 따위는 하지 않겠다, 그렇게 반응이 안 좋으면 숙제는 중단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일종의 협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숙제 내면 제가 굳이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숙제는 꼭 해오시면 부동산 학교로는 70점 맞으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학교는 70점 목표로 그렇게 공부하시면 좋겠고, 3, 4월 달 수업 다시 정리해보면 이제 심화이론 자세하게 한번 전체 내용을 한번 다 따져보자. 3, 4월 달 수업 하시면서는 이제 특히 1차 과목은요, 문제풀이를 한번 시작해보는 게 좋다. 적어도 기본산에 있는 문제랑 2만 원의 문제풀이 특강 문제들은 한번 풀어보시는 게 좋다. 3, 4월 달 과제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달 과제로. 세 번째는 이제 숙제를 낼 거니까 제각 그에 맞게 숙제는 해달라라는 측면입니다. 그러면 책을 완전히 덮으셨다가 책을 한 6장, 표지 포함해서 표지까지 덮으셨다가 표지 포함해서 6장을 넘겨보시면 이 책의 차례, 컨텐츠라고 해서 목차가 나올 겁니다.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목차 보고 계십니까? 예. 부동산 학교는 목차는 총 8개 편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편이 부동산학 총론이에요. 총론. 두 번째가 부동산 경제론. 세 번째가 부동산 시장론. 그리고 정책론. 그리고 투자론. 그리고 금융론. 그 다음에 개발론. 그 다음에 감정평가론.
이렇게 해서 40문항 출제가 됩니다. 아주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공부를 하시면 좋으냐면 요 8개 편에서 한 편당 5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58에 40에서 40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 그 세부사항을 굳이 보자면 총론에서는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경제론에서는 한 5개 정도, 시장론도 한 5개, 정책론도 한 5개, 투자론은 5개에서 8개 정도, 금융론도 한 5개, 개발론도 5개, 평가론은 한 6개에서 8개 정도, 이렇게. 그래서 결국 제가 문항수를 이렇게 쭉 한번 써봤습니다만은 굳이 쓸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거의 한 5문제, 총론 빼고는 거의 한 5문제 내외로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목차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우리가 수험 초반부, 수험 중반부, 수험 후반부 이렇게 3단계로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1월달, 2월달 지금 3, 4월이니까 3, 4, 5, 6, 7, 8 이렇게 이제 3단계로 구분하고 9월달, 10월달은 총정리한다라는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되고 없다 느낌으로 그러면 여기가 시험 초반부고요. 여기가 수험생활의 중반부고요. 여기가 수험생활의 후반부가 됩니다. 그러면 초반, 중반, 후반 중에서 이 8개 파트를 어떻게 공략할 건지에 대해서 전체 틀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꼭 지켜주셔야 될 게 우리 부동산학교는 총 8개 편이 있는데 어떤 파트들은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요. 난이도도 높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단순 암기에서 정리가 되는 내용들이 아니고 철저하게 이 중심으로 그렇게 보셔야 되고 한 번 봐서는 안 되고 2번, 3번 봐야 되고 문항수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공략을 잘해야 되겠죠, 그죠? 예. 수험 초반부, 중반부, 후반부 중에서 언제? 초반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지. 뭐만 모르세요? 근데 또 어떤 파트들은 단순 암기 파트야, 단순 암기 파트. 그러니까 단순 암기 파트라는 것은 이제 잠깐 암기 딱 해버리면 바로 점수와 연결로 되는 그런 파트. 난이도는 지극히 낮고 암기만 열심히 하면 맞출 수 있는 그런 파트입니다. 그런 파트들은 시험 초반, 중반, 후반부 중에 어디서? 후반부에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그런 게 반반 정도가 섞여 있는 파트가 있어요. 이해 중심도 좀 있고, 암기 파트도 좀 있고, 그런 것들은 좀 애매하니까 수험 중반부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수험 초반부에 공부해야 될 내용들을 후반부에서 공부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자꾸 받고 이렇게 8개를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험 초반부에는 어떤 걸 공부하시냐면 자, 다시 한번 가볼까요? 일단 우리 부동산학계로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얘기해봐라. 그럼 투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투자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가. 그 다음에 경제론 중에서 수요공급인데 수요공급 경제론의 대부분을 수요공급이 차지하기 때문에 아마 교재 편제 보시면 거의 대부분 수요공급이구나 하실 겁니다. 이 3개 파트가 수험 초반부에 공부하셔야 될 파트입니다. 그래서 중요도 순서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 투자론 하고요. 투자론, 그 다음에 평가론, 그 다음에 경제론, 경제론 중에서는 수요공급 이론 위주로 공부를 하자. 그래서 아직까지도 3, 4월 달 수업할 때까지도 투자, 평가, 경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수요공급까지. 그 다음에 이제 수험 중반부로 가면 여기서 2개를 추가할 거예요. 금융하고 정책하고. 여기도 2가지를 순서대로 나열해드리면 금융론하고 정책론하고 이 파트를 수험 중반부에 추가를 할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었어요.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수험 초반부에 요것만 열심히 하자 하고 중반부에 요것만 열심히 하고 그 얘기가 아니라 수험 초반부에 이걸 열심히 하고 중반부에 요거 받고 갈수록 양이 늘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3, 4월 달에 요게 확실하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요거 2개 추가하기가 상당히 힘들 거란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요거를 받고 이렇게 시작을 하자. 그럼 이제 나머지 남은 파트가 7, 8월 달에 이제 나머지 남은 파트는 총론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론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론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 3개 파트는 단순 암기이자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파트가 아니니까 수험 후반부에 공부를 하시자. 요즘 이런 것들은 그러면 모의고사 같은 거 칠 때 당장 3월 말에 이번 달 말부터 모의고사가 있을 텐데 열심히 안 하다 보면 틀리지 않겠느냐? 예, 그렇겠죠. 아니 그러면 틀리면 점수가 안 나올 거 아니냐? 예, 그렇겠죠. 그러면 이건 모의고사를 저희가 열심히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점심을 땡겨 먹지 말자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먹어야 될 점심이에요. 넷째 시간 마치고 먹어야 될 점심에 갔다가 둘째 시간 마치고 미리 까먹어버리면 나중에 넷째 시간 마치고 어떻게 되냐면 배가 고파요. 우리 어려운 말 하는 거 아닌데?
원래 넷째 시간 마치고 먹어야 될 점심을 둘째 시간 마치고 땡겨서 먹으면 나중에 넷째 시간 정작 마쳤을 때는 배가 고픕니다. 그러니까 우리 10월 28일 날 딱 한 번 시험 잘 치면 되는 시험이에요. 그날만 시험 잘 치면 된다고. 그러니까 부디 요 파트들은요, 지금 좀 이렇게 체력을 아껴두셨다가 나중에 먹을 거리도 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험 후반부로 갈수록 점수가 잘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점수가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하시는 분들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재미가 있어요. 자꾸 점수가 올라가니까. 공부를 하는 부분도 누가 옆에서 열심히 하라, 뭐 열심히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안 해도 자연스럽게 열심히 공부를 잘 하십니다. 근데 점수가 쭉 나오다가 이렇게 점수가 갑자기 떨어지거나 아니면 점수가 이렇게 지극히 정체되어 있는 분들은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으면 이 바닥은 끝이거든요. 학원 안 나오게 되고, 그러다가 뭐 유야무야 한 해가 지나가게 되고, 시험장 원서도 못 내보게 되고, 뭐 그렇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재 보고 갑자기 이렇게 이 교재 너무 많네. 예, 물론 많습니다. 이걸 언제 다 하지?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전략만 잘 짜시면, 초반부, 중반부, 후반부 이렇게 해서 전략을 잘 짜시면요, 그렇게 또 많은 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2달 동안 3개 파트만 보면 되는 거야. 경제론하고 투자론하고 평가론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2달 동안은 3개를 열심히 봐놨기 때문에 그거 받고 정책 금융을 좀 먼저 보고, 그 다음에는 또 이거 5개 받고 3개 마지막으로 추가를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시험 범위 전체를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략을 잘 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공략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쨌든 요 8개 파트를 다 보게 된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오늘 수업은 총론을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 수업은 중간에 다 건너뛰고 개발론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론을 다음 주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개발론을 1월달, 2월달 수업에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지금 2만 원의 행복 문제풀이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 개발론이 나오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2주차 때 먼저 진행을 하고, 그렇게 수업 진도를 좀 바꿔서 나머지는 순서대로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발론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는 경제론, 시장론, 정책론, 투자론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듣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수업 듣는 방법은 일단 제가 판서를 하면서 수업을 쭉 진행할 거예요. 그때는 책하고 제 판서 내용하고 맞추지 마시고요. 그냥 판서만 보면서 쭉 따라오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 됐어요? 두 번째는 제가 교재 봅시다. 그러면 펜만 하나 들고 교재에다가 이 체크 표시하세요. 그러면 체크하면 되겠지. 이렇게 체크해도 되고 이렇게 체크해도 돼요. 그 다음에 별표 하나 때리세요. 그러면 별표 하나 때리시면 되고, 별표 2개 때리세요. 그러면 별표 2개 때리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올해는 별표를 갖다 많이 줄였어요. 작년에는 별표를 4개까지 쳐드렸어요. 4개, 3개 이렇게까지 쳐드렸는데, 올해는 체크, 별 하나, 별 2개 이렇게 해서 줄여서 요렇게만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크한 것은 그냥 넘어가지 맙시다, 한번 보고 갑시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별표 1개는 중요합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별표 2개는 시험에 안 나올 가능성보다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파트입니다.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제가 책에 밑줄 걷는 걸 하지 않을 거예요. 작년에는 제가 책에 밑줄을 다 그어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그 밑줄을 걷는 걸 하지 않는 이유는, 밑줄을 그을 시간에 한 번 더 반복을 해드릴게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반복을 해드릴 거냐면, 이렇게 하고 이제 수업이 쭉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죠? 체크 표시 하셨다가 수업 마칠 때, 그러니까 오늘 수업이 만약에 4시간 같으면 4시간 마칠 때 그 대신 밑줄을 안 그어드린 대신에 체크만 해드리고 넘어가는 대신에 수업 마칠 때 형광펜을 처리해 드리도록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오늘 수업을 4시간 진행할 거 아닙니까? 그죠? 4시간 진행했던 내용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오늘 했던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이런 단어입니다.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들을 형광펜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형광펜 처리한다니까 이게 또 오해를 해서 지금 체크하는 요거를 형광펜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아니고 수업 마지막 시간에, 그러니까 넷째 시간 맞춰. 지금은 형광펜을 꺼내놓지 마세요. 그래서 넷째 시간에 형광펜이 마지막 시간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형광펜 안 가져오신 분들은요, 빨리 1시간 마치고 나면 쉬는 시간에 요 밑에 CU 있거든요. CU. 거기 형광펜 있는지 물어보고,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면 저기 드림디포라고 있어요. 3번 출구인가? 아무튼 저기 가면 문구점이 있거든요. 거기 지하에 가면 문구점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 가서 형광펜 한 자루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우리 수험생들 중에 형광펜 준비해오라 그러면 형광펜 갖다가 막 10자루씩 준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상하게 그 참 집착인데, 필기도구에 집착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필기도구에. 근데 필기도구에 집착 많은 사람 치고, 아니면 됐습니다. 그만할게요. 아우, 큰일 날 뻔했네.
아무튼 뭐 제 관찰해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필기도가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한두 자료씩 빌리는 것도 오늘은 첫날이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다음 주 이제 수업 자료가 나갈 겁니다. 다음 주 수업 자료. 다음 주 수업 자료가 앞면은 뭐냐면 전주에 수업했던 내용에 대한 복습이에요. 그걸 갖다가 제가 풀어드릴게요. 전주에 이런 수업을 했습니다라고 풀어드리고 그다음에 뒷면이 뭐냐면 숙제입니다. 다음 주 해야 될 숙제는 이러이러한 겁니다. 나중에 보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예. 왜냐하면 밑줄을 막상 책에다 그어드리니까 아니 뭐 체크만 해드리면 되지 굳이 막 밑줄을 하고 막 이렇게 해봤는데 그 나중에 보니까 잘 안 보더라고. 근데 또 형광펜은 또 보더라고. 형광펜 열심히 보더라고. 내가 보니까 좀 더 효과적인 측면을 제가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어떻게 듣냐면 그냥 필기 전혀 안 해도 돼요. 필기 전혀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듣다가 제가 갑자기 책 몇 페이지 봅시다. 그럼 펜 하나 딱 꺼내가지고 체크하고 밑줄까지는 뭐 필요 없고 굳이 밑줄 거라는 것만 밑줄 거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수업이 끝나고 나면 이제 형광펜 처리해드리고 다음 주가 되면 전주 했던 수업을 딱 복습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제도 내고 알겠죠? 예. 그렇게 해서 아마 4월달 수업 듣고 나시면 부동산학 개론이 한 절반 정도 한 50점 정도는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저도 강의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문제를 염두에 두시고 수업 듣는데 만족하지 마시고 문제를 염두에 두시고 그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기본산에 있는 문제들과 2만 원의 뭐 문제풀이 정도는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측면입니다. 알겠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3, 4월달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월달, 4월달이고 봄입니다. 봄이고 이제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제. 알겠죠? 예,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고 오늘 처음 오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오늘 괜찮아, 빨리 들어야 돼요.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 이 분들은 지금 기존에 와 있는 분들이 벌써 실력이 상당히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이분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벌써 시험장 들어가고 싶어 안달이 난 상태예요. 당장이라도 난 시험장 들어가고 싶다. 남은 기간이 너무 힘들다. 8개월이 남았는데 너무 힘들다. 당장 시험 들어가서 시험 치고 싶다. 내가 지금 말리고 막 지금 그런 예. 가만히 있어봐요. 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3, 4월달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2배, 3배 노력을 좀 더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이 어느 정도 일단 작년 11, 12부터 개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11, 12, 1, 2 벌써 넉 달 동안 수업이 진행이 된 상태니까 2번 정도 전체를 범위를 한번 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몇 배 노력을 좀 더 해주신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영화관에 영화 보러 가면 영화 시작되기 전에 뭐 합니까? 광고나 예고편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잠깐 광고, 예고편적인 측면을 하나 하고 수업을 처음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부동산이 뭔지를 공부해야 되는 과목입니다. 부동산학 개론이니까. 근데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과연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은 어떤 학문인지 가볍게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교재 20쪽을 펴니다. 자, 교재 20쪽 펴셨어요? 예. 그 부동산학의 책인데,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시험에 막 나오고 그런 파트는 아니에요. 시험 나오고 그런 파트는 아니니까, 편안하게,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예고편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3, 4월달 수업이니까 하는 거예요. 5월달, 6월달 가면 이거 빼고 수업 진행합니다. 이거 제가 1년 동안 수업하면서 딱 한 번 하는 내용이니까, 그래도 부동산학이 어떤 학문이구나. 우리가 어떤 학문을 갖다가 한 앞으로 7, 8개월 정도 배우구나. 그 정도 측면만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보세요. 자, 일단 부동산을 영어로 뭐라 부르냐면 리얼 이스테이트라고 부릅니다. 리얼 이스테이트. 여기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뭐 부동산 투자 이렇게 쓰지 않을 거예요. 그냥 부동산 투자, R 투자 이렇게 쓰면 요 R이 리얼 이스테이트 부동산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부동산은 R이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리얼 이스테이트니까. 근데 혹시 대문자로 리얼 이스테이트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는 부동산이 아니라 부동산학이 됩니다. 그럼 결국 소문자 리얼 이스테이트는 부동산, 대문자 리얼 이스테이트는 부동산학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철자는 똑같고 대문자로 표현하면 부동산학이다. 우리나라 부동산학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느냐를 가볍게 소개를 좀 해드리면 우리나라 부동산학은 1970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학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학문에 비해서 역사가 상당히 짧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일반 4년제 대학교에 부동산학과는
없는 대학교가 훨씬 많습니다. 부동산학과가 있는 대학보다 없는 대학이 훨씬 더 많다. 그 이유는 부동산학이란 학문 자체가 역사가 그렇게 긴 학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4년제 대학에 경제학과 없는 대학 없잖아요. 물리학과 없는 대학은 없잖아요. 근데 부동산학과는 없는 대학이 훨씬 더 많다. 우리나라 부동산학의 메카는 건대, 건국대학교 김영진 교수님이십니다. 건국대 김영진 교수님. 건대 어딘지 알죠? 예, 건대 저기 4호선 타고 사당에 내리셔야 돼요. 예, 사당에 내리셔서 외선순환을 타셔야 돼요. 내선순환 타면 좀 멀다 그거. 2호선으로 갈아타서 외선순환으로 가시면 건대를 가실 수가 있습니다. 강변역, 구의역 담역인가요? 중요하진 않고요. 건대 김영진 교수님이 처음으로 만드신 학문이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이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부동산학과로 가장 유명한 대학은 이제 건대가 제일 유명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학은 아직 역사가 50년도 채 되지 않은 역사가 짧은 학문이다. 우리나라 부동산학의 메카는 건대고요. 우리나라 부동산학의 아버지는 김영진 교수님이십니다. 이 김영진 교수님이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을 정의할 때 부동산학은 종합과학이라고 정의를 하세요. 종합과학이다. 두 번째는 응용과학이다. 세 번째는 사회과학이다. 네 번째는 구체적 경험과학이다. 마지막으로 규범과학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부동산학은 어떤 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부동산학은 종합과학의, 응용과학의, 사회과학의, 구체경험과학의, 규범과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글자가 바로 종합입니다. 종합. 자, 종합이 뭐냐? 종합과 똑같은 말을 제가 적어드릴게요. 종합과 똑같은 말이 바로 복합 개념이란 말입니다. 복합 개념은 통상 3대 측면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걸 2대 측면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일단 따라해보세요. 복합 개념. 복합 개념의 말이 중요한데, 자, 우리나라 부동산학을 처음으로 만드신 분이 김영진 교수님이라고 했는데요. 김영진 교수님이 부동산학을 만들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유에서 유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학문들, 부동산과 관계되는 학문들을 짬뽕시켜서 만든 학문이 바로 부동산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과연 부동산학은 어떤 학문과 관련이 있는데? 자, 부동산학은 건축학과 관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토목학과도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두 번째, 부동산학은 경제학과도 관련이 있고 경영학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경영학은 수익을 내자는 측면에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부동산학은 공법, 사법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공법, 사법. 이거는 이제 민법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한 번 더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공법은 뭐냐면 개인과 국가 간의 수직적 법률 관계를 공법이라고 하고요. 사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수평적 법률 관계를 사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법, 사법은 다 까먹어도 좋은데 수평과 수직만 기억하시면 돼요. 공법은 수직적 법률 관계고 사법은 수평적 법률 관계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공법인지 사법인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주택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신고해라. 좀 더 할게요. 건축을 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라. 조금만 더 할게요. 용적률이 320%까지만 건물을 짓도록 해라. 이런 것들은 뭐죠? 다 개인과 국가 간의 어떤 수직적 법률 관계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걸 공법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그러면 돈이 필요해서 은행 가서 돈을 빌리는데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왔다. 이때 얘와 얘 사이에서 맺어지는 법률 관계가 저당권이거든요. 이런 거예요. 사법, 수평적 법률 관계죠. 그래서 부동산학과 관계되는 건축 토목학, 경제 경영학, 공법, 사법 이런 것들을 짬뽕시켜서 만드는 학문이 부동산학이다. 그래서 부동산학은 종합학인데 이걸 카테고리 3개로 나눕니다. 우리가 통상. 그걸 복합개념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공법, 사법을 법률적 측면의 학문들이라 그래요. 경제 경영학은 경제적 측면의 학문들이고 건축 토목학은 기술적 측면의 학문들을 얘기합니다. 기술적 측면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걸 물리적 측면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복합개념의 3대 측면 그러면 법경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세 개를 짬뽕시켰다. 근데 이 중에서 법과 경제는 형체가 없다라고 해서 무형적 측면이라고 하고요. 기술적 측면은 형체가 있다고 해서 유형적 측면이라고 합니다. 대충 느낌이 왔겠지만 눈으로 확인이 안 되고 형체가 없다 그러면 뭐죠? 무형.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형체가 있다 그러면 유형. 법경기 중에서 법과 경제는 형체가 없어서 눈으로 확인도 안 되니까 무형이고 기술적 측면에 형체가 있어서 유형적 측면이 됩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부동산학은 경제학이다. 그럼 될까 안 될까요? 부동산학은 경제학이다. OX. 한 번 더 할게요. 부동산학은 건축학이다. OX. 다시 잘 들어봐요. 이거만 5분째 설명하고 있는데.
자, 부동산학은 경제학이다. 일단 답부터 말씀드립니다. X입니다, X. 부동산학은 토목학이다. X입니다. 부동산학은 공법이다. X입니다. 부동산학은 하나의 학문으로 표현되는 단순과학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짬뽕시킨 종합과학입니다. 부동산학은 건축학과 관련이 있을 뿐이지, 부동산학은 경제학과 관련이 있을 뿐이지, 부동산학은 건축학이다, 경제학이다, 사법이다라고 할 수 있는 단순 학문의 성격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짬뽕시킨 무슨 과학? 종합과학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아직은 안 배웠는데 우리가 저 뒤에 가면 저 뒤에 가시면 감정평가론을 배웁니다. 감정평가론에 가면 회계학에서 감가상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감가상각. 근데 부동산도 건물이나 기계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 처리를 하거든요. 근데 부동산의 감가상각을 처리할 때는 부동산만이 가지는 특성들 때문에 회계학에서 쓰는 감가상각을 빌려오긴 하는데, 짬뽕을 시키긴 시키는데 그대로 안 가져와요. 부동산 실정에 맞게 변화를 줍니다. 예컨대 일반 회계학에서는 감가상각을 어디다가 하냐면 취득원가서 하거든요. 근데 부동산학에서는 제조달원가서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일반 회계학에서는 법적 내용 인수를 쓰거든요. 근데 우리 감정평가에서는 경제적 내용 인수를 써요. 일반 회계학에서는 관찰하지 않거든요. 근데 부동산학에서는 관찰을 해요. 즉, 일반 학문들을 부동산에 가져올 때는요, 그대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부동산이라는 이 가지는 재화의 특성들 때문에 부동산 일정에 맞게 약간 변화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고 얘기하냐면 응용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대로 가져오지 않는다. 순수 과학이 아니에요. 부동산 일정에 맞게 약간 변화를 주는 응용과학입니다. 세 번째, 부동산학은 자연과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태풍, 홍수, 지진, 해일 이런 거 다루는 학문이 아니라고요. 그럼 뭐를 다루었어요? 부동산 투자, 부동산 개발, 부동산 정책, 아까 했었잖아. 부동산 금융,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무슨 과학이다? 사회과학이다. 자연과학 나오면 안 되고. 네 번째, 우리 부동산학을 실사구시의 학문이라 그래요. 실사구시. 실사구시가 뭔지 몰라도 좋은데, 인간 생활에 써먹을 수 있는 학문이어야 돼요. 뜬구름 잡는 학문이면 안 돼. 부동산학은 추상적 학문이 아니라 인간이 경험했던 것을 인간 생활에 구체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구체적 경험과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은 원튼 원하지 않던 법규제를 많이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규범과학의 성격도 있어요. 규범은 반대말이 없기 때문에 됐고. 그래서 일단 우리 집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말들을 알려드릴게요. 부동산학은 순수과학이다. X. 그러면 종합이다. 순수 아니고 종합이다. 순수 아니고 응용이다. 부동산학은 단순과학이다. X. 단순 아니고 종합이다. 자연과학이다. 그거 아니고 사회다. 추상적인 학문이다. X. 구체적 경험과학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아니고 뭐 아니고 뭐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아요. 단순 아니고 종합, 순수 아니고 응용, 자연 아니고 사회, 추상 아니고 구체 경험, 그리고 규범과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종합은 몇 개를 짬뽕시켜? 3개. 그게 뭐예요? 법경기. 이걸 2개로 만들면 법과 경제는 무형, 기술을 유형. 요거를 복합 개념이라고도 합니다. 알겠죠? 예. 이번에는 부동산학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부동산학에 접근하는 방법. 요거는 뭐 시험에 잘 나오진 않는데 편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자, 부동산학에 접근하는 방법은요, 분산식 접근이라는 게 있고요, 중점식 접근이라는 게 있고요, 종합식 접근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법제도적 접근이라는 게 있고요, 의사결정 접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 테니까 실패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혹시 내가 건축학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부동산학을 접근할 때 건축학적으로 접근할 거예요. 내가 만약에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부동산을 처음 접근할 때 경영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겁니다. 법을 전공했는데 그중에서 사법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사법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거고, 이렇게 부동산학을 하나의 학문으로 개별적, 부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분산식이라 그래요. 분산식으로 접근하니까 너무 정신이 사나워. 그래서 그건 안 되겠고, 이런 것들을 한 카테고리로 묶어. 건축, 토목, 공학 이런 것들은 무슨 측면? 기술적. 경제, 경영, 회계 이런 것들은 경제, 공법, 사법, 행정 이런 것들은 법률 이렇게 묶어서 그 중에서 한 개 측면에 중점을 두는 거지. 나는 법경기 중에서 돈만 많이 벌면 돼. 경제적 측면에 중점을 둘래. 나는 기술적으로 좀 뒷받침이 되는 건물을 짓고 싶어. 기술적 측면에 중점을 둘래. 이런 식으로 3대 측면 중 하나의 측면에 중점을 두는 게 중점식입니다. 좀 다릅니다. 하나의 학문으로 접근하는 게 뭐예요? 분산. 그렇게 카테고리를 묶어서 법경기 중에 한 개 측면에 중점을 두는 건 중점. 그러지 말고 부동산학은 종합과학이니까 종합적으로 접근해보자. 요 3개를 뭐해서 짬뽕시켜서.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종합식 접근이고, 요게 50년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 부동산학을 그나마 단기간에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김영진 교수님과 그의 제자들은요,
종합식으로 접근을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 부동산학을 짧은 기간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법제도적 접근과 의사결정 접근은요, 예전에는 정부가 규제하겠다는 법제도적 접근 방법이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개인의 자유의사의 결정에 맡기겠다는 의사결정 접근 방법으로 변천되어 오고는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법으로 규제하겠다. 최근에는 그나마 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강조하겠다. 이렇게 넘어오고 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예고편입니다. 예고편. 알겠죠? 예고편 못 봤다고 다시 보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은 첫 번째가 효율성이에요. 두 번째가 형평성이고, 세 번째가 합법성이에요. 효율성, 형평성, 합법성. 이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효율성, 형평성, 합법성. 이 중에서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효율성과 형평성은요, 상충관계에 있습니다. 상충이란 말은 상호 충돌된다는 얘기인데, 상충의 의미는 한 놈이 강조되면 나머지 한 놈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효율성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형평성이 떨어지고요. 형평성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효율성은 뭐를 잘하자는 주의냐면 이용을 잘하자는 주의고요. 형평성은 분배를 잘하자는 주의예요. 근데 아무리 효율적인 이용이고 아무리 형평성이 맞는 분배를 하더라도 절대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되겠죠.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야 된다. 범위는 법의 테두리 아니다. 이걸 합법성이라고 합니다. 합법성은 됐고, 효율성과 형평성 두 가지를 볼 건데, 주로 사적 주체, 민간에서 강조되는 게 아무래도 효율성이에요. 그리고 공공부문, 정부 부문에서 강조되는 게 아무래도 형평성이고요. 우리가 저 뒤에 가시면 지역지구제라는 것도 배우시고요. 지역지구제도 배우시고 TDR이라는 것도 배우세요. TDR은 이제 개발권 양도제도라고 해서 배우시게 되는데, 자, 지역지구제가 뭔지 아세요? 지역지구제는 정부가 지역과 지구로 용도 지정을 해서 이제 어울리지 않는 이용은 배제하고 어울리는 애들끼리만 잘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정책이 지역지구제예요. 그러면 지역지구제는 뭐를 잘하자는 정책이냐면 이용을 잘하자는 정책이에요. 그럼 아직은 안 배웠지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지역지구제를 실시하면 뭐가 높아지겠다? 효율성이 높아지지. 맞아요? 아직은 안 배웠지만 지역지구제를 실시하면 뭐는 떨어지겠다? 형평성은 떨어지겠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지역지구제 수업할 때 이런 얘기를 한번 더 할 거예요. 지역지구제의 장점은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단점은 형평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거들 거예요. 요거는 앞에서 배웠는데 효율성과 형평성은 상충관계에 있다라고 한번 했었죠?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렇다. 했었다. 효율성과 형평성은 상충관계라고 했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한 개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지역지구제는 뭐가 높아진다? 효율성이 높아진다. 그럼 당연히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형평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가 개발권 양도제도라고 해서 TDR 제도예요. TDR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뭐를 추구하기 위한 정책이냐면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 분배적인 측면이거든요. 그럼 TDR은 뭐는 높아진다? 형평성은 높아진다. 그러다 뭐는 떨어진다? 효율성은 떨어진다. 이게 장단점이 됩니다. 지역지구제의 장점은 효율성 높아진다. 단점은 형평성이 떨어진다. TDR의 장점은 형평성이 높아진다. 단점은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 그냥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자,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요. 첫 번째 부동산 현상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부동산 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부동산 현상은 어디서부터 야기되는 거냐면 부동산에서 야기되는 여러 가지 법칙성들. 부동산으로부터 야기되는 걸 우리 부동산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부동산 활동이란 건 뭐냐면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관리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행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자체에서 야기되는 건 부동산 현상이라고 부르고요.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것을 부동산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에서는 뭐도 중요하냐면 인간도 중요하고 부동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활동을 대인 활동이 되기도 하고요. 대물 활동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대인 활동은 뭐를 대상으로 한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다음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대인, 대물 둘 다 해당이 되는데 특히 중개업 잘하려면요. 대인 활동과 대물 활동을 잘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건 딱 봤을 때 물건 파악을 잘 하시는 분들은 중개업을 잘 하실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인간관계가 원만한 사람 또는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 또는 인간을 대상으로 설득이라든지 말을 좀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중개업을 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대인기피증이 있다거나 사람을 만나는 걸 좀 싫어한다거나 아니면 개인기피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람 만나서 이렇게 말을 잘 못하거나 자신도 없고 그런 분들은 가시는 길에 환불해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격증 따도 사람이 싫어 막 사람 만나는 게
그리고 이렇게 좀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영혼들 있잖아요. 돌아다니는 거 싫고 한 군데 있는 거 좋고 이런 분들은 중개업하거나 안 나올 이유입니다. 중개업자는 계속 돌아다녀야 되고 물건 보러 다녀야 되고요. 사람 계속 만나고 해야 됩니다. 그게 대인활동이고 대물활동이다. 그런 측면입니다. 알겠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해야 돼요. 물건도 잘 봐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중개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다 그런 사람들만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여기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깝깝하겠어. 말하러 가야 되는데 말하고 싶어 죽겠는데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가는 언제 나타나면 쉬는 시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 제가 한 번씩 남자분들 보면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자분들 보면 상당히 과묵하게 생겼어요. 아니나 다를까 수업 시간에 아무리 대답을 하라 그래도 대답도 안 합니다. 그래 저분은 진짜 과묵한갑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쉬는 시간 되면 사람들 쭉 모아놓고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막 거기서 에너지를 다 쓰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이제 수업 시간에 자고 또 힘을 비축했다가 쉬는 시간에 다 쓰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말해야 되는 사람들이 앉아서 돌아다니고 싶어 죽겠는데 앉아서 공부하니까 참 마음이 안 좋을 때도 있어요. 맞지 않는 옷을 입는 듯한 느낌. 그래도 우리 라이센스는 필요하니까 장팀 딸 때까지만 한번 참아보세요. 알겠죠? 나도 마음이 안 좋아. 막 자유로운 영혼들인데요, 전부 다. 이번에는 부동산의 연구 분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부동산의 연구 분야. 요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는 3대 연구 분야가 있어요. 3대 연구 분야. 기억하라는 얘기가 뭐 집에 가서 공부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잘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부동산을 결정하는 분야가 있어요. 결정 분야. 두 번째는 부동산 결정을 지원해주는 분야. 결정을 지원해주는 분야. 세 번째는 부동산학의 기초 분야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자 어떻게 공부하시면 되냐면 결정 분야 있고요. 결정. 그 결정을 지원해주는 분야가 있고요. 세 번째는 부동산학의 기초 분야가 있습니다. 위에 거 두 개. 결정 분야와 결정을 지원해주는 분야를 실무 분야라고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기술성이라는 게 강조가 됩니다. 기술성. 부동산의 기초 분야는 이론 분야라고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과학성이라는 게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부동산학에서는 이론이 중요합니까? 실무가 중요합니까? 그러면 일단 둘 다 중요하다고 이해를 하시고 실무가 조금 더 중요한 측면이 있는데 일단 둘 다 중요하고 기술성과 과학성이 강조가 된다. 둘 다 강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중에서 이 결정 분야 네 가지거든요.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정이 뭔지 아세요? 결정은 할까 말까 하는 의사결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투자할까 말까 고민해 본 적 있을 거예요. 돈을 빌릴까 말까? 빌린다면 얼마 빌려야 될까? 고민해 본 적 있을 거예요. 개발을 할까 말까? 특히 재개발 같은 거, 재개발에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는 거. 정부 같은 경우는 정책을 집행할까 말까 고민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할까 말까와 관련되는 문제를 결정 분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가지, 다음 달에 보세요. 투금 개정. 투금 개정이 뭐냐면 투자, 금융, 개발, 정책. 이 네 가지 정도는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할까 말까 관련되는 결정이 네 가지가 있다. 투자할까 말까, 돈 빌릴까 말까, 개발할까 말까, 정책을 집행해 마로.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가 결정 분야고요. 두 번째는 그 결정을 지원해 주는 분야가 있습니다. 결정을 지원해 주는 분야. 자,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 요거는요,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면 됩니다. 상담. 그래서 여러분들 자격증 따고 나시면요, 우리 강의하는 사람들도 전문가 찾아가서 이제 그분의 전문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찾아가서 상담을 꼭 받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상담 가면 좀 잘해주세요. 알겠죠? 제가 땅 하나 탈라 하는데, 그러면 쌤 일로 와요. 그동안 내한테 당했던 거 다 복수해. 알겠죠? 여기 땅이 있는데, 여기 주변에 뭐가 들어서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까지는 이해돼요? 이렇게 해요.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해봤는데 이해 안 되는데 다 방금 뭐 들었어? 하면서 이제 그때 나한테 지금 당했던 거 있잖아. 그런 거 다 복수해요. 네, 그때는 여러분들이 나한테 어떤 짓을 참을게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을 때는 상담의 지원을 받아보면 되고 그 상담의 지원을 제가 받겠습니다. 나중에 투자할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 찾아가서 이제 전문가들이니까 그때는 상담을 기꺼이 받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전문가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지원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나중에는 제가 여러분들 지원을 받겠습니다. 제가 참 좋은 직업인 게 보통 투자를 하기 위해서 상담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로 뭐 대가를 지불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건데 저 같은 경우는요. 여기 강의를 좀 오래 했기 때문에 이렇게 중개업소 들리면 한 3집, 4집, 5집 정도 돌면 한 사람은 거의 아는 사람이에요. 4, 5집 정도 돌면 거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좋은 상담도 받고 밥까지 얻어먹고 마지막 갈 때 커피까지 먹고 얻어먹고 그렇게 나옵니다. 참 좋은 직업이죠. 상담을 무료로 받고 밥도 먹고 이게 꼭 밥을 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중에. 그래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격증 따고 이제 3, 4년 뒤에 우연찮게 저를 만났어요. 이거 반갑겠어요? 안 반갑고. 싫어, 보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연찮게 만나면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 상담 지원 받아보면 됩니다. 두 번째, 돈을 얼마 빌려야 될지 모르겠어. 그럴 때는 감정 평가를 받아보면 됩니다. 평가를 받아봐야 거기에 뭐 60%를 때리든 70%를 때리든 돈을 빌릴 거 아닙니까? 그죠? 개발은 관리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관리 상태에 따라서 재개발에 들어갈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들 결정하는 경우가 많고, 이 투자든 금융이든 개발이든 정책이든 요즘에 상당히 중요한 지원 분야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바로 마케팅 파트입니다. 마케팅은요, 다 지원합니다. 다. 투자도, 금융도, 개발도, 정책도 다 지원해주는 게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중개업 싸움이 마케팅 싸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마케팅이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중개업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예전 중개업은 불과 한 5년, 얼마 오래 안 됐어요. 5년, 10년 전만 하더라도 중개업을 어떻게 했냐면 교차로 벼룩시장에다 광고를 이렇게 전화를 해서 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줄 이렇게 내지. 좀 돈 많은 사람들은 이제 거기 약간 박스 광고 같은 거 내고, 그러면 고객들한테 교차로 벼룩시장을 보고 전화가 와요. 그러면 중개하고 그걸로 끝이 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일단 광고할 수 있는 매체가 엄청나게 다양해졌고요. 특히 이제 무엇보다도 컴퓨터를 활용한, 그러니까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한 그런 어떤 광고 전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블로그라든지 카페라든지. 그러니까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면 마케팅 쪽의 측면도 한번 공부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중개를 할 때 마케팅을 할까 하는 부분. 그래서 투금 계정이 결정을 하는 분야고요. 투자를 지원하는 상담, 금융을 지원하는 평가, 개발을 지원하는 관리, 네 가지 모두를 지원 산업에게 주는 마케팅, 이런 것들이 지원해 주는 분야고, 기초 분야는 부동산 특성, 부동산 관련 법, 부동산 세금, 부동산 시장, 부동산 특성, 수학적 기초, 이런 것들인데 모르셔도 돼. 이건 모르셔도 되고, 굳이 공부를 한다면 일단 세 개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결정하고, 지원하고, 기초하고. 결정하고 지원하고는 실무적인 측면, 기술성. 그 다음 기초는 이론적인 부분, 과학성. 결정하는 분야는 투금 계정에, 그 결정을 지원해주는 분야는 상황에 맞게 네 가지 정도를 얘기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이 나옵니다. 자, 시범 보시면. 자,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일단 첫 번째가 능률성의 원칙입니다. 능률성. 두 번째가 안전성의 원칙이에요. 안전성. 세 번째가 경제성의 원칙이고요. 네 번째가 공정성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의 일반 원칙은 능한 경공인데,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도록 말을 한번 풀어볼게요. 일 처리를 신속하게 하자가 뭘까요? 신속하게 하자. 능률성. 일 처리를 좀 정확하게 하자. 안전성. 요거 둘도 아까 배웠던 상충관계가 있습니다. 너무 신속하게 일 처리하다 보면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고요. 또 너무 정확도만 강조하다 보면 능률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요 두 개. 근데 저는 이 능률성과 안전성이 우리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뿐만이 아니라 우리 중개사 시험에 정말 제일 맞는 원칙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시험은요, 정확하게 풀어야 됩니다. 근데 그 정확한 작업을 신속하게 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인중개사 1차 시험은요,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야. 몰라서 부럽게 가는 게 아니라고. 그럼 뭐예요?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수업하면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시간 내에 문제 푸시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시간 내에 문제 푸시는 연습.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 다음에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가져오자. 경제성. 공정 일처리를 하자. 공정성인데, 여기서 부동산학에서 가장 강조하는 건 능률성이 가장 강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유의 능률성이 있고요. 거래의 능률성이 있는데, 소유 활동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뭐 최유효율의 원칙이 지켜야 되고, 거래 활동이 능률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거래 질서가 확립이 돼야 된다. 그런 말을 할 건데, 그건 좀 이따 제가 밑줄을 그어드릴 거고요. 그럼 일 처리를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지켜져야 되느냐? 한 6가지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편안하게. 첫 번째가 이전입니다. 이전. 두 번째가 보조기고요. 보조. 세 번째는 분담. 네 번째는 연결. 다섯 번째는 표준. 여섯 번째는 분발입니다. 어떻게 하면 일처리가 빨라지느냐? 소개하겠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지 말고요, 기계가 하면 일처리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전부 다 기계한테 많이 맡기죠. 이때 굳이 차이점을 얘기해 보자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기계에다 넘기면 이전이고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기계에다 넘기면 보조기 됩니다. 예를 들면 기계로 밭을 갈았다. 이거는 이전입니다. 사람도 밭을 갈 수 있는데 기계로 밭을 가는 게 좀 더 능률적이죠. 근데 비행기로 하늘 날았다. 이런 것들은 보조기입니다. 왜냐면 사람이 하늘 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인간 능력의 한계를 기계로 보충하는 게 보조기라는 얘기죠. 분담과 연결이 뭐냐? 일처리가 분업화되자. 이걸 분담이라고 합니다. 분업화하자. 자, 분업화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한 사람이 똑같은 업무를 계속 하다 보면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실제로 중개업도요. 아파트 하는 사람들은 아파트만 합니다. 다른 거 잘 못 하더라고요. 한번 아파트 시작하면 계속 아파트만 하더라고요. 상가 하시는 분들은 상가만 하고요. 토지 하시는 분들은 토지만 하고요. 공장 하시는 분들은 공장만 하시더라고요. 이게 자꾸 일처리가 분업화되다 보니까 근무를 계속 하게 되고 전문가가 되어서 벌어지는 일이 아닌가. 그리고 분업화된 작업 과정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면 좋다. 이게 연결이고요. 표준의 원리는 서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식 등이 표준화되면 좋다. 이게 표준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중개업을 하시게 되면 여기 이 회원이 되고 비회원이 되고 이런 거 있거든요. 그리고 같은 회원끼리는 공유하는 중개 프로그램도 같아요. 텐도 있고 날개도 있고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있는데 그런 걸 같이 쓰고 그러면 서식 등이 거의 표준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K된 도 있고 그래요. 나중에 그런 건 중개 실무 나가시면 알 거예요. 표준화된다. 분발은 적극적으로 하자.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일처리가 좀 적극적으로 해야지 빨라진다. 능률적이 된다. 그러니까 요거 여러분들 중개업 하실 때도 다 당연히 6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되고 그게 능률적인 원칙이 됩니다. 편안하게 예고편이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냥. 자, 우리나라 부동산학은 1970년 건대 김영진 교수님이 만드셨는데 부동산학은요. 단순과학이 아니라 종합과학이고요. 순수가 아니라 응용이고요. 자연이 아니고 사회고요. 추상이 아니고 구체 경험이고요. 규범과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뭘 종합했는데? 복합 개념을 종합했습니다. 복합 개념은 뭔데? 법경기를 말하고요. 법과 경제 묶어서 무형, 기술을 유형하셔도 됩니다. 부동산학을 접근할 때 개별적 부분적으로 접근하는 게 분산, 특정 측면에 중점을 두는 게 중점. 복합 개념으로 접근해가지고 우리나라 부동산학을 단기간에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게 종합식이 됩니다. 됐나요? 예. 법제도적 접근과 의사결정 접근 같은 것도 있긴 하고요. 지도 이념 3가지가 있는데 이용 잘하자는 게 효율성이고요. 분배 잘하자는 게 형평성이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자는 게 합법성이에요. 근데 효율성과 형평성은 상충관계에 있어서 하나를 강조하면 하나가 떨어지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용 잘하자, 그다음 민간 부분, 지역 지구제 이런 것들은 다 효율성 관계되고요. 분배 잘하자, 공공부문, TDR 이런 것들은 다 형평성 관계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요. 현상과 활동이 있는데 현상은 부동산에서 나타나는 것, 활동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 그래서 부동산 활동은 대인활동이자 대문활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연구 분야는 결정을 하는 분야가 있고요. 지원해주는 분야가 있고요. 기초 분야가 있는데 결정과 지원을 묶어서 실무 분야, 기술성. 기초 분야는 이론 분야, 과학성이 됩니다. 결정은 4가지 결정이 있어요. 투금 개정, 투자 금융 개발 정책이 있고 결정을 지원해주는 분야는 투자를 지원하는 상담, 금융 지원해주는 평가, 개발 지원해주는 관리, 4가지를 모두 지원하기 위한 마케팅 같은 게 있습니다.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에는 능한 경공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능률성입니다. 소유활동이든 거래활동이든 능률적으로 해야 됩니다. 능률적으로 일처리하기 위해서는요. 사람한테 맡기지 말고 기계한테 맡기자. 이게 이전 보조기고요. 분업화해서 잘 연결시키자. 이게 분단과 연결이고요. 서식 등을 표준화하고 적극적으로 맞아. 여기 표준과 분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나중에 시험 나가기 전에 한 1분 정도 저랑 가볍게 한번 점검만 하면 되는 내용이지 집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런 성격의 내용들은 사실은 아닙니다. 교재를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교재 20쪽 보고 계십니까? 네, 20쪽에 가셔서 1번에 부동산학의 의 해서 가로 1번에 부동산학의 정의라고 되어 있죠? 예. 동그라미 1번 부동산학의 정의, 가로 1번에 부동산학의 정의의 별표 하나만 때려두시고요. 동그라미 1번에 체크를 하나 하세요. 동그라미 1번. 자, 부동산학은 끝에 보면 종합응용과학이다. 김영진 교수님의 정의고 오른쪽 페이지로 가셔서 동그라미 4번도 체크를 한번 해보십니다. 안정근 교수님의 정의인데 진하게 처리되어 있는 부분만 읽으면 돼요. 토지하고 토지 계량물에 대해서 직업적, 물적, 법적, 금융적 제 측면을 기술하고 분석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런 표현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려오셔서 2번을 찾으세요. 2번.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큰 2번. 찾았습니까? 별표 한번 때려주시고 바로 밑에 박스가 하나 있는데 박스 한번 들어갑시다. 부동산학은 종합과학이라고 되어 있나요? 박스 안에? 네. 종합 밑에다 쓰세요. 단순 X. 단순 X. 단순 아니고 종합. 두 번째 응용과학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응용 밑에다가 쓰세요. 순수 X. 순수 아니고 응용.
세 번째 사회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더 쓰세요. 자연 X. 자연 아니고 사회. 구체적 경험과학이다. 밑에다가는 추상 X. 추상 아니고 구체적 경험. 그리고 이제 규범과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을 한 장을 넘기셔서요. 넘기셔서 오른쪽 페이지로 가봅니다.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니까 3번에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먼저 1번, 2번, 3번을 묶어보세요. 1번, 2번, 3번. 박스 안에 1번, 2번, 3번.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1번, 2번, 3번. 자, 분단식 접근이 있고 중점식 접근이 있고 종합식 접근이라는 게 있을 텐데요. 종합식 접근 3번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하시고요. 끝에 우리나라 부동산학을 단기간에 정착시키는 데 기여했다. 정착이란 말도 동그라미 한번 하시고요. 4번, 5번 법제도적 접근과 의사결정 접근이 나오는데 지금 4번 보이고 5번 보이죠? 예, 4번에서 5번 쪽으로 화살 표시를 한번 딱 해주세요. 4번에서 5번 쪽으로. 예전에는 주로 법제도적으로 접근했었는데 요즘에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맡기는 의사결정 접근 방법으로 변천되고 있다. 이렇게만. 한 장을 넘기셔서 24쪽으로 한번 가봅니다. 4번.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이 나올 텐데요.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은 가로 1번 효율성과 가로 2번 형평성을 묶어주세요. 두 개를 묶어주시고 묶으신 거 중간에다가 상충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효율성과 형평성은 상충관계에 있다. 하나를 강조하면 나머지 하나가 떨어지는 그런 관계다. 그리고 가로 1번에 효율성의 원리라는 제목 옆입니다. 밑줄 다 그어주세요. 이용 측면, 민간 부문, 최유효율. 밑줄을 쭉 다 그었습니까? 예. 가로 2번에 형평성의 원리가 있는데 옆에 역시 가로를 옆에 다 밑줄 그어주세요. 분배 측면, 공공부문, 공평한 부문.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아까 가로 1번에 효율성의 원리 봤죠? 효율성의 원리 봤잖아요? 네.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 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에 지역지부제 보입니까? 그 동그라미 한번 하세요. 지역지부제.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로 가셔서 두 번째 줄에 개발권 양도제도 TDR이라고 보입니까? 그것도 동그라미 한번 하세요. 동그라미. 그래서 지역지부제는 효율성 추구하기 위한 정책이고 TDR, 개발권 양도제도는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장 넘겨보세요. 26쪽에. 26쪽에 가시니까 가로 1번에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에서 첫 번째 부동산 현상이라는 제목이 나옵니까? 네. 밑줄만 한번 그어주세요. 부동산 현상.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 부동산 활동이라는 제목도 있습니다. 그것도 밑줄 한번 그어주세요.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이 있고 그 밑에 표가 하나 나올 건데요. 왼쪽이 부동산 현상이고 오른쪽이 부동산 활동인데 부동산 활동 두 번째 칸에 동그라미 2번에서 주체 나옵니까? 그 체크 표시 한번 하시고 그 밑에 기역, 니은, 디귿 세 개를 묶어줍니다. 그럼 읽어볼게요. 자, 국가, 지자체, 공사 같은 공적 주체를 몇 섹터? 1섹터. 그 다음에 개인, 기업, 조합 같은 사적 주체는 2섹터. 걔들이 같이 진행하는 것을 3섹터. 그래서 1섹터는 정부 부문이구나. 2섹터는 민간 부분이구나. 3섹터는 같이 하는 거구나. 이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려오시니까 가로 2번에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 있습니까? 예. 편으로 들어가서 1번 실무 분야하고 기술성 보이세요? 기술성의 동그라미. 2번에 이론 분야하고 가로 안에 과학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과학성의 동그라미. 그리고 동그라미 한 개씩 더 해봅니다. 동그라미 1번으로 내려가서 결정 분야의 결정 동그라미, 그 옆에 지원 동그라미, 그 옆에 기초 동그라미. 그리고 결정 분야 4가지를 갖다가 묶어줍니다. 투금 계정입니다. 투금 계정. 투자, 금융, 개발, 정책 4가지. 투금 계정 묶었습니까? 예. 결정을 지원하는 분야는 밑줄 한번 해볼게요. 상담, 평가, 관리, 마케팅. 4가지는 결정을 지원해주는 분야고 기초 분야는 보지 않습니다. 6번.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 하고 나옵니까? 예. 먼저 가로 1번에 능률성의 원칙이 나오는데 첫 번째 줄에 밑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소유활동의 능률을 위해서는 최유효 이용의 원칙 밑줄 한번 해보시고 그 옆에 거래활동의 능률을 위해서는 거래질서 확립의 원칙 그것도 밑줄을 한번 해보세요. 참고하시면 돼요. 한 장 넘겨주시면 28쪽에 이제 능률적으로 일체를 하기 위해서 어떤 원리들이 나오느냐 1, 2, 3, 4 정도만 묶어주시면 됩니다. 1, 2 묶으시고 3, 4 묶으시고 이전 보족이 있고 분담 연결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가로 2번에 안전성의 원칙은요. 두 번째 줄에 가보니까 능률성과 안전성은 상호 견제, 상충관계에 있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까? 예, 상충에 동그라미 하시고 경제성과 공정성은 제목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로 한번 볼게요.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면 7번에 부동산 활동의 속성 첫 번째 가로 1번에 과학성 및 기술성 나옵니까? 그 체크 표시 한번 하세요. 가로 1번. 과학성, 기술성 잘 강조되고 한 장 넘겨보십니다. 가로 3번. 전문성.
전문성은 기역, 니은, 디귿을 묶어주시고요. 요거 한번 설명 듣고 갑시다. 1차 수준이 있고 2차 수준이 있고 3차 수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1차 수준은 스스로 나와 있습니까? 2차 수준은 부동산 업무 관련 그런 말이 있고 3차 수준은 전문가 그런 말이 있죠. 예. 제가 예를 들어 볼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가 감정평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감정평가를 예를 들어 볼 건데 부동산 소유자가 스스로 자기 부동산을 감정평가했습니다. 한 5억 정도 되지 않겠나 내 거? 이거 몇 차 수준? 1차입니다.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했어요. 그럼 몇 차? 3차입니다. 3차는 특징이 뭐냐면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아요. 그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아야지 3차입니다.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 주고 돈 받습니까? 네, 그럼 3차입니다. 2차가 먼저 알려드릴게요.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감정평가를 했다. 자, 일단 갑시다.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요, 감정평가를 하고 돈을 받지는 않잖아요. 이 사람 중개가 돈 받잖아요. 이 사람이 감정평가의 완전한 전문가라고 볼 수는 없는데 더 큰 문제는 완전한 비전문가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중개 업무 관련해서 매일매일 부동산 감정평가를 해야 하나요? 하잖아요. 이런 부동산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그건 5억이에요. 이거는 4억 8천이에요. 아, 이건 좀 못해요. 4억 6천밖에 못 받아요. 이렇게 매일 감정평가를 한다고. 사실상 근데 중개업자는 중개를 많이 합니까? 감정평가를 많이 합니까? 감정평가를 훨씬 많이 하죠. 생각을 좀 하고 대답해봐. 뭔 얘기를 할 때 생각 좀 하고 얘기해봐. 예를 들면 저런 아파트 얼마입니까? 그랬어요. 5억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다 중개되나? 아니죠. 그러니까 감정평가만 해주고 중개 못하는 경우 훨씬 많죠. 혹시 감정평가하는 대로 중개를 한다면요. 저도 강의를 하지 않을 겁니다. 나도 중개하러 갈 겁니다. 왜냐면 나도 자격증이 있는데 나도 중개하지. 근데 감정평가한 게 다 중개로 연결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매일매일 감정평가 안 하는 나라는 없을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중개를 안 하는 날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주 업무 중개보다 감정평가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중개업자입니다. 완전한 비전문가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감정평가 했을 때 2차라고 합니다. 2차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시험해 보세요. 차를 타고 가다가 저런 건물은 한 50억 정도 해. 그렇게 얘기를 하면요. 가족이나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뭐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1차라서 그래요. 아시겠어요? 네. 서럽지 않나요? 네. 뭔 얘기를 해도 안 먹어준다고. 알겠죠? 근데 자격증을 따고 중개를 좀 한 몇 개월만 하셔도 돼요. 몇 개월만 하시다가 차 타고 가다가 친구나 아니면 가족들한테 저런 건 한 50억 아무것도 몰라도 돼. 저런 건 한 50억 정도 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친구나 가족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 저런 게 50억이나 해? 한다니까요. 약간 전문성이 높아지고 먹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죠? 물론 평가사를 하면 그렇게 먹어주는 측면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대가로 평가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습니다. 이거 우리 전문성 높이기 위해서 이곳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지금은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자격증 라이센스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중개업자가 감정평가하면 2차까지 먹어줍니다. 내려오면 가로 4번에 윤리성. 윤리성은 동그라미 2번으로 가서 기업부터 리을까지를 묶어줍니다. 기업부터 리을까지. 자, 종업원과 지켜야 될 윤리가 고용윤리, 업자 간에 지켜야 될 윤리가 조직윤리, 의뢰인과 지켜야 될 윤리가 서비스윤리, 일반 대중과 지켜야 될 윤리가 공중윤리가 됩니다. 참고하세요 그냥. 가로 5번 체크. 아까 소개해드렸는데 부동산 활동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무슨 활동? 대인 활동.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 대물 활동. 소개해드린 거고요. 가로 7번 체크. 가로 7번. 자, 부동산은 움직여야 안 움직여야? 그럼 누가 움직여야 돼요? 사람이 그 장소에 임해봐야 되겠죠. 사람이 움직인다? 임정활동이라 그래요. 알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중개업을 하시게 되면 네 잠깐 나갔다 올게 그러지 말고요. 임장하고 올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그런 말 써요. 알겠죠? 예. 가로 8번도 체크. 배려의 장기성입니다. 장기란 말이 동그라미 한번 해보고 한 줄 내려와서 영속성이란 말이 동그라미 한번 해봐요. 나중에 배울 겁니다. 장기 때문에 무조건 영속성. 가로 9번에 공간활동이란 말이 있는데 3차 공간이란 말이 보입니까? 네. 첫 번째 줄에 수평공간, 수평 동그라미. 그 옆에 공중공간, 공중의 동그라미. 지하공간, 지하 동그라미. 요 세 개 공간을 합쳐서 우리는 3차 공간이라고 해요. 부동산 활동은 3차 공간을 대상으로 한다. 그렇게 가볍게 기억하시면 되고 책을 좀 넘기셔서 33쪽을 펴십니다. 33쪽 폈습니까? 네. 폈으면 33쪽을 접어. 접었어요? 앞으로 부동산 학교를 공부하실 때는요 33쪽부터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쌤은 그전에는 그럼 안 봐도 되나? 예. 근데 왜 했어 그러면? 예고편이라 그랬잖아 내가. 처음에 예고편 그랬잖아요. 본격적인 공부는요 33쪽. 그러니까 33쪽은 목차니까 항상 넘기셔서 34쪽부터 공부를 처음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34쪽부터. 아시겠어요? 네. 그 전까지는 그냥 부동산학이 어떤 학문인지를 가볍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막 그동안 첫째 시간에 분명히 얘기했는데, 예고편으로 분명히 얘기했는데 막 필기하고 별 때리고 막 그랬던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하라는 거 외에 했던 사람들은요, 그거 다 필요 없는 거니까 그거 다 시험 안 나온다고 표시해 주세요. 알겠죠? 시험은 34쪽부터 본격적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본격적인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